안녕하세요. 신경진입니다. 오늘은 슈테판 츠바이크의 초조한 마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사람 누구죠? 구스타프 클림트 같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시대를 산 화가에서 그림을 클림트의 그림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입니다. 작가란 언제나 머릿속으로 상상의 나래를 편 채 무궁무진한 소재를 가지고 끊임없이 사건과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하겠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사실 작가는 직접 이야기를 창조할 필요가 없다. 그저 인물과 사건이 자신을 찾아오게 만들기만 하면 된다. 눈여겨보고 귀 기울이는 능력만 갖추고 있다면 사람들은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게 마련이다.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되냐면 작가가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야기를 소설을 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슈테판 슈바이크 말은 내가 인물과 사건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오게 만들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을 것이다. 제가 한 작가 생활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별로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누가 와서 내가 소설가란 걸 알고 이런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글쎄요. 뭐 무라카미 하루키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음, 작가가 이름이 있어야 되나 봅니다. 그죠? 아주 유명한 작가들이 가능한가? 자, 이제 그 남자가 풀어놓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슈테판 츠바이크는 이런 액자 구성을 좋아하죠. 자, 주인공입니다. 1인칭 화자이고요. 나는 25살이었고 울란 기병대에서 현역 장교로 근무했다. 25살입니다. 새 주둔지는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곳이어서 빈과도 가깝고 부다페스트와도 그리 멀지 않았다. 자, 소설의 공간적 배경이 나왔습니다. 빈과 부다페스트. 중부 유럽이죠. 비엔나, 부다페스트. 예, 가깝습니다. 차로 한 3시간. 예, 비행기가 나와 있는데 헷갈리지 마시고 차로 한 3시간. 제가 부다페스트에서 빈에 갈 때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옆에 지도는 좀 지도가 이상하죠. 1910년도의 유럽의 지도입니다. 이 색깔이 있는 부분이 한 나라이고요. 이 나라를 가리켜서 우리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보시다시피 체코와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다 섞여 있는 아주 거대한 제국, 유럽에서 세 번째로 큰 제국이었습니다. 합스부르크 왕가가 통치하는 왕국이었다. 그래서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나왔습니다. 1910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군인 초급 장교입니다. 소위. 자, 보도록 하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조금 더 설명하고 있는데 이중왕국이라고 또 부릅니다. 여기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은 제가 다른 에피소드에서 많이 올렸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활동했던 오스트리아의 위대한 천재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 예전에 아주 오래전이긴 하지만 캐나다 오타와 여행하다가 우연히 이 클림트전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냥 우연히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림이 정말 아름답다. 크림트 그림은 뭐 워낙 화려해서 그죠? 다들 좋아하시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이 나왔습니다. 1914년 5월 중순이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빵집에 앉아 있었다. 문이 열리더니 상쾌한 바람과 함께 치맛자락을 펄럭이며 아리따운 아가씨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아몬드형의 갈색 눈에 피부는 까무잡잡하고 세련된 의상을 입은 아가씨는 이 황량하고 단조로운 동네에서 처음 보는 새로운 얼굴이었다.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좀 작은 마을의 빵집에서 우연히 아름다운 아가씨를 발견한 청년입니다. 군인이고요. 1914년에 주목하십시오. 힌트 얻으셨겠죠? 자, 나 약사 친구는 그녀에게 정중한 인사를 건넸고 그녀는 상냥하게 감사의 표시를 했다. 오, 이런. 어떻게 저런 부드러운 사슴 같은 갈색 눈동자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마음속으로 반했죠? 자, 케케스팔바 성으로의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인공 아가씨를 만나게 됩니다. 아까 앞에 만났던 그 아가씨가 아닙니다. 그 아가씨는 일리안가? 네, 아무튼. 자, 그녀의 눈은 마치 커피콩 같았고 그녀가 웃으면 콩 볶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풍성한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조그맣고 깜찍한 귀가 보일락말락 드러났다. 습지 한가운데 핀 분홍빛 시클라멘 같다고 나는 생각했다. 자, 우리 주인공 청년이 한 여성을 보고서 머릿속으로 이제 떠올리는 장면입니다. 눈이 커피콩 같았다? 웃으면 콩 볶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공감각을 쓰고 있는데 좀 독특하죠? 전체적으로 꽃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스클라멘, 제가 꽃 잘 몰라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피는 꽃이라고 합니다. 어떤 여성인지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 손이 간간히 일로나 깨물어주고 싶을 만큼 어여쁜 조카의 이름이다. 일로나의 아름다운 팔과 스친 것은 순전히 우연만은 아니었다. 나는 서서히 경쾌함을 넘어 거의 통제불능에 이를 정도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역시나 익숙하지 않은 훌륭한 와인 때문이었을까? 또까이 산 와인과 샴페인이 마구 뒤섞인 결과일까? 군대에서 주둔지에서 삭막한 곳에서 벗어나서 지금 아름다운 아가씨 집에 초대되어서 황홀함을 맛보고 있습니다. 또까이 산 와인 이런 것도 이제 소설을 읽어갈 때 재미있는 것들이죠. 또까이 산 와인은 어떤 맛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는 맛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까이가 대체 이 화이트 와인인데요. 스윗 답니다. 단맛이 많이 나는 프랑스의 어떤 왕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루이 14세 아무튼 뭐 그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그 왕이 이 와인을 마시면서 왕의 와인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와인의 왕. 뭐 조금 이야기가 좀 다르긴 한데 그죠? 왕이 마시는 와인.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합니다. 가격도 비싸고요. 쓸데없는 소리 많이 있는데. 아플싸 거의 1시간이나 춤추고 떠들고 즐기면서 무례하게도 이 집 따님에게는 단 한 번도 춤을 청하지 않은 것이었다. 이런 모욕적인 짓을 지르다니 어서 빨리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아가씨, 저와 춤추시겠습니까? 아주
자신은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이 집 주인의 아가씨에게 초대했습니다. 코피콩, 시클라멘 같은 아가씨. 근데 이게 큰 무례가 된다. 사고를 쳤습니다. 그 순간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앞으로 숙이고 있던 그녀의 상체가 일격을 피하려는 듯 뒤로 튕겨졌고 창백했던 볼은 피가 솟구치듯 벌겋게 달아올랐으며 조금 전까지 벌어져 있던 입술은 굳게 닫혔다. 왜 그럴까요? 이 아가씨는 불구입니다. 걷지를 못하는. 지금 앉아있는 상태였고 앉아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활짝 웃고 있었는데 이 집에 처음 초대받은 이 초급 장교, 젊은 장교가 갑자기 춤을 시작하게 된 거죠. 큰 실수를 범했다. 뭐 모르고 한 건데, 그죠? 당신 미쳤어요? 정말 몰랐단 말이에요? 그걸 보지 못했어요? 나는 여전히 일로나의 경악하는 눈빛을 이해하지 못한 채 더듬거렸다. 소희님, 자, 이러면서 이제 이 에피소드는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자신의 병영지, 군 주둔지로 돌아갔고, 그런 상태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는데, 다행히 이 집 기족 아가씨죠? 어, 아가씨로부터 편지가 옵니다. 소희님, 아름다운 꽃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꽃을 받고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편하신 날 오후에 차 마시러 한번 방문해 주세요. 사전에 연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언제나 집에 있답니다. 에디트 폰 케케스팔바. 자, 왜 이 소녀는, 이 아가씨는 집에만 있을까요? 거치를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불구의 몸입니다. 이름 나왔죠? 에디트 폰 케케스팔바. 케케스팔바가 성이죠. 사실 헝가리는 우리처럼 성을 앞에다 씁니다. 이쪽이 헝가리 기죽이거든요. 지금 공간이 비엔나와 부다페스트 사이에 있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헝가리인데 이 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민족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게르만과 마자르족인데 같은 나라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독일 오스트리아인 장교가 비엔나 출신 장교가 헝가리 귀족 딸과 지금 연관되어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나 역시 그 즐거움을 포기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불행하다고 해서 나 역시 불행해야 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일임을 알고 있었다. 우리가 웃으며 시덥잖은 농담을 주고받는 매 순간에도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우리 지금 현재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중동에서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이란에서도, 레바논에서도, 심지어 어, 이스라엘에서도 지금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거 전혀 실감하지 못하죠. 실감하는 건 겨우 주유소에 갔을 때, 기름을 넣을 때, 그 정도만 느낄 뿐입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세상이라는 건 초현실적으로 느껴지죠.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계속 전쟁의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걱정거리는 따로 있죠. 뭐 어쩔 수 없죠. 가족 관계에도 별 문제가 없었고 미래가 보장된 직업을 가진 덕분에 나는 아무런 걱정 없이 살 수 있었다. 지금에서야 깨달은 거지만 이와 같은 근심 걱정 없는 생활은 나를 아무 생각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런데 갑자기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이것도 참 좋죠.
근심 걱정 없는 생활이 이어지면 생각이 없어진다. 그래서 보면 고통이 나와야지 뭔가 할 수 있는 거죠. 예술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의 격분한 눈빛 속에서 그때까지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던 깊은 고통을 본 순간 내 안에서 작은 폭발이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폭발과 함께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퍼졌다. 그것은 병자가 자신의 병을 이해할 수 없듯이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열기였다. 에디트와의 관계 속에서 뭔가 다른 일이 근심 걱정 없던 나의 생활에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 청년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소희님, 노인은 수줍은 듯이 속삭였다. 아, 소희님, 당신은 모를 겁니다. 그 아이의 웃음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게 되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자, 이 장면은 케케스발바라는 헝가리 귀족에 초대되었다 그랬죠. 이 노인이 바로 이 성과 같은 대저택의 주인 케케스발바입니다. 주인공 청년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덕분에 내 딸이 지금 웃음을 되찾았다.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죠. 사랑의 감정을 가진 이제 썸씽이 일어났다. 무한한 감사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진 그의 손길이 내 가슴 깊은 곳에 무언가를 요동치게 한 것이다. 이 감동적인 손길에서 나는 그 어떤 여자에게서도 경험하지 못한 수줍으면서도 열정적인 애정을 느꼈다. 난생 처음 나는 이 지구상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이 청년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다. 지금 이 에디트가 이 소위와의 관계를 통해서 생에 뭔가 의미를, 가치를 찾게 됐고 이것에 대해서 자기가 한 일,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가씨는 불구의 몸입니다. 걷지를 못한다. 그런데 그런 아가씨와 사랑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젊고 잘생기고 유능한 청년인데 이게 이 소설의 가장 큰 갈등입니다. 나는 두 군데의 주둔지에서 여자와 사귄 적이 있었다. 야로슬라우에서는 치과 보조사와 만났고 빈 신도시에서는 아담한 체구의 재봉사와 만났다. 우리는 함께 데이트를 즐겼고 근무가 없는 날이면 그녀를 내 방으로 데리고 갔다. 이 청년은 연애 경험의 비교적 풍부한 청년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25년 동안 살면서 나는 단 한 번도 어떤 강력하고 열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본 적이 없었다. 앞서 만났던 아가씨들과는 아주 가벼운 관계를 유지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 역시 인생에 크게 기대를 걸거나 바라는 일이 없었다. 그저 성실하게 일을 하고 남의 눈에 거슬리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흥겨운 마음에 노래를 부르거나 뭔가 어리석은 짓이라도 저지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사람은 자신이 남에게도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한 후에야 비로소 자기 존재의 의미와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 에디트라는 아가씨, 이 어린 소녀가 보내주는 연정, 그녀에게 내가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0여 명의 여자들과 잠자리를 했지만 경험이 풍부합니다. 이 정도면 카사블랑카 수준 아닌가요? 우리 한국에서는 요즘 젊은 MZ 세대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좀 그렇게 보이네요.
아무튼 나는 여전히 어린 여자를 만나기만 하면 언제나 어색해하고 바보처럼 더듬거리곤 했다. 나는 그 이유가 어린 시절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교제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 여기며 평생 그런 관계를 맺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여성들과의 경험은 많지만 어린 여성들 앞에서는 특히 내가 바보가 된다. 지금 에디트도 굉장히 어린 여성입니다. 음, 자, 슈테판 츠바이크를 잠깐 보고 가시죠. 1881년생입니다. 그리고 1942년생이고요. 시대를 보면 1867년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시작되어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제국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사셨죠. 1942년 2차 세계대전 도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유대인이고요. 그래서 뭐죠? 독일 히틀러를 피해서 망명을 해서 저기 남미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브라질. 그래서 브라질에서 자살을 유서를 쓰고 자살을 해버립니다. 아내와 함께. 좀 비극적인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시기에 특히 1920년대와 30년대에 가장 많이 번역된 작가이고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가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알려진 작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사에서 반드시 기억되는 특히 오늘 보고 있는 초조한 마음이 대표작입니다.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 여기 한번 보시죠. Beware of Pity. 이 작품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초조한 마음입니다. 1939년에 나왔네요. 42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거의 말년에. 그리고 이 작가로서의 역량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발표한 작품입니다. 좋은 작품들이 많아서 감정의 혼란 이런 작품도 대단히 좋습니다. 많이 번역되어 있지는 않는 게 조금 아쉽죠? 자, 다시 소설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이따금씩 웃음을 머금은 검은 눈동자를 가진 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아가씨를 확 끌어안고 힘껏 키스해주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기 위해 양손을 단단히 통제해야만 했다. 그러나 만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로나는 내게 자신이 2년 전 백스케렛에 사는 공증인 지망생과 약혼을 했고 에디트가 완쾌되거나 회복하기만 하면 곧바로 그와 결혼할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처음에 만났던 일로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로나와 연결되었으면 문제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 주인공은 지금 불구에 걷지 못하는 이 비련의 아가씨 에디트와 사랑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 소설의 주제는 이것이 이 두 남녀 간의 감정이 사랑인 것인가 아니면 연민인 것인가. 아까 나왔죠. Beware of Pity. 자, 그게 주제입니다. 시바이크의 개인적인 생활은 이렇게 사생활 두 번 결혼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렇게 자신의 젊은 여비서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사진만 한번 보고 가시죠. 자, 이 이야기가 이제 부대 내에서 퍼져나가고 이제 동료들이 농담을 건네옵니다. 언제 한번
오겠소 라고 말한 적이 있나? 그렇게 말하기는커녕 저놈들은 그저 필젠 맥주나 마시고 소고기 굴라시나 먹으면서 목구멍에 파프리카 칠이나 하라지 하고 생각했겠지. 정말 멋진 우정일세. 자기 뱃속만 채우고 친구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우정이라니. 뭐 친구들 동료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구야시 헝가리의 대표적인 음식이죠. 맛있습니다. 우리나라 육개장과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전혀 비슷하지는 않죠. 파프리카 대표적인 헝가리에서 나오는 어, 고추입니다. 얇게 갈아서 단맛이 나는 고추. 자, 그 착한 녀석들은 실제로 아기를 가지고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의 놀라고 경탄하던 모습으로 인해 내 안에 무언가가 회복할 수 없을 지경으로 파괴되었다. 그것은 바로 자신감이었다. 에디트와의 관계에서 확신이 없는 청년입니다. 난생 처음으로 나 자신이 주는 사람, 남을 돕는 사람으로 느껴진 것이다. 에디트. 그러나 이제는 다른 사람들, 아니 내막을 모르는 외부 세계에서는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볼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된 것이다. 어둠의 유혹처럼 나를 사로잡은 연민이라는 미묘한 열정에 대해 남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에디트와의 관계를 이렇게 칼처럼 자르지 못하는 이유가 연민이라는 거죠. 이 연민이라는 미묘한 열정, 남을 도와준다라는. 근데 이게 사랑이 아니면 에디트한테 줄 충격은 크겠죠. 에디트가 바라는 것은 우리 주인공 청년의 사랑인데 복잡하게 됐습니다. 닥터 콘도어가 나왔습니다. 이 케케스 발바 에디트를 이제 도와주는 의사인데 이 콘도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게 됩니다. 별이 촘촘하게 박힌 하늘에는 매끈하게 다듬어진 은빛 원반 같은 커다란 보름달이 떠 있었다. 여기서는 슈테판 치바이크가 묘사하는 문장을 한번 보십시오. 한낮의 더위로 달구어진 후텁지근한 여름 공기가 우리를 감싸고 있었지만 달빛의 광채로 인해 이 세상은 이미 겨울이 된 것만 같았다. 멋있죠? 아름답습니다. 문장을 너무너무 잘 쓰는 작가다. 기족이라고요? 그것도 진정한 기족이요? 케케스 발바가? 라고 닥터 콘도가 이야기합니다. 죄송하지만 소희님, 진정한 기족이라는 말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씀입니까? 기족이 아니라는 거죠. 케케스 발바는 원래는 기족이 아니었다. 약간 돈을 주고 어떻게 이 이야기가 복잡합니다. 뭐 소설 속에서 넘어가고 수단 뭐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 특히 돈이죠. 기족이 된 케케스 발바가입니다. 자, 종업원이 더 이상 들락날락하지 않도록 콘도우는 단번에 화이트 와인 2리터를 주문하고 그 자리에서 계산까지 마쳤다. 방해받지 않게 해서 와인을 주문했는데 화이트 와인 2리터를 주문했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1리터씩 마시는 거죠. 이게 기본 정도 된다. 우리가 보통 마시는 와인이 병이 750이잖아요. 한 병 반 정도는 1당은 그 정도 먹는 거죠. 1인당. 그는 겉으로 부자로 보이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마치 사람의 실제와 표상에 관한 쇼펜하우어의 이론을 읽어보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닥터 콘도 재밌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지적으로 이야기하죠. 케케스 발바에 대해서 유대인이죠. 돈을 모은 유대인. 그래서 기족까지 된 이 쇼펜하우어의
이론이 나왔습니다. 의지와 표상의 세계. 그걸 이렇게 살짝 비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케케스팔바의 우울한 눈빛이 헝가리 귀족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비극적인 투쟁을 치르면서 강렬해진, 동시에 지쳐버린 유대민족의 눈빛임을 어째서 알아차리지 못했단 말인가. 에디트에게 다른 혈통이 섞여 있다는 것을 어째서 눈치채지 못했단 말인가. 유럽에서 유대인들은 2000년 가까운 이 시기 동안 거의 이방인으로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서도 당연히 그랬고요. 유대인들에 대한 책 임네 게르테스, 헝가리식으로는 게르테스 임네,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이죠. 헝가리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로 노벨상까지 받았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런 책들 좋습니다. 자, 사두마차를 타고 소풍을 나가고 결혼식을 구경하게 됩니다. 마치 봉건 시대의 물결치는 들판과 아름답고 풍성한 땅과 사람들과 가축이 모두 영주의 것이었던 것처럼 거리는 모두 우리의 것이었다. 그리고 여기서 헝가리 집시 여인들도 보게 되고요. 크림트의 풍경화가 옆에 보이시는데 굉장히 아름답죠. 사람들 초상을 그린 그림들이 유명한데 이렇게 풍경화도 굉장히 아름답다. 좋습니다. 콘도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디트를 돌봐주는 콘도. 지금 우리 주인공 청년에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연민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나약하고 감상적인 연민은 그저 남의 불행에서 느끼는 충격과 부끄러움으로부터 가능한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는 초조한 마음에 불과합니다.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이 아닌 남의 고통으로부터 본능적으로 자신의 영혼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너가 에디트한테 당신이 에디트에게 느끼는 감정이 이 연민의 감정이 어떤 것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책의 제목이 초조한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은 이 앞쪽에 가깝겠죠? 그럼 두 번째 연민은 뭘까요? 진정한 연민이란 감상적이지 않은 창조적인 연민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힘이 닿는 한 그리고 그 이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함께 견디며 모든 것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갖는 연민을 말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당신이 에디트를 사랑한다면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연민이 이 두 종류의 연민 중 어느 것인지 분명히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라 라고 콘도어가 조언하고 있습니다. 에디트가 말하면서 이따금씩 물거품이 있는 듯한 밝은 웃음소리를 낼 때마다 나는 소름이 돋았다. 자, 에디트의 이 불구 다리를 못 쓰는 이건 치료 불가능합니다. 에디트가 모르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지금 연민이라는 감정으로 에디트와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여기쯤 오면 이제 에디트가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 소름이 돋는다. 이건 지금 이 청년이 에디트로부터 도망가고 싶어 한다? 라는 그런 걸 느낄 수 있죠. 자, 굿나잇 키스를 할 때입니다. 그녀는 내가 피할 새도 없이 양손으로 내 관자놀이를 꽉 움켜쥐더니 내 입술을 자신의 이마에서 떼내어 입술로 가져갔다. 그리고는 서로의 치아가 닿을 정도로 뜨겁게 탐욕스럽게 입을 맞추었다. 동시에 에디트의 가슴은 내 몸을 만지기 위해
내 몸을 느끼기 위해 젖혀지며 팽팽하게 당겨졌다. 어, 뭐랄까요? 불구의 몸을 앓고 있어서 어, 다른 사람한테 이 감정 표현에 서툴었던 이 어린 소녀가 자신이 마음에 드는 청년을 만나서 자신의 감정을 어쩌면 본능적으로 육체적인 욕망 이런 걸 드러내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이런 감각적인 문장을 굉장히 스파이크가 잘 쓴다. 몸이 아픈 그녀가 만신창이인 그녀가 사랑을 할 수 있고 사랑받고 싶어 한다는 것. 이것만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 어린아이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힘없는 소녀가 감히 진정한 여인의 감각적이고 의식적인 사랑을 갈망한다는 사실은 나로서는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육체적인 관계, 어쩌면 성관계 이걸 자신은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저 어리고 이렇게 어쩌면 유치한 모습으로 그냥 바라만 봤던 대상이 아무튼 이 청년은 지금 아주 곤란한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25살의 나는 몸이 아프거나 불구인 여자, 미성년자나 나이가 많은 여자, 버려지거나 낙인 찍힌 여자들도 감히 사랑을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이 부분 좋습니다. 경험이 없는 젊은이는 실제로 삶을 겪어보기 전까지는 그저 이야기로 들은 것, 책에서 읽은 것만으로 이 세상을 상상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책이나 연극, 영화에는 서로를 갈망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젊고 아름답고 특별한 사람들로 묘사되어 있다. 굉장히 좋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영화나 소설, 이야기들이 다들 잘생기고 젊은 주인공들만 나오는데 그래서 사랑은 그들의 독점적인 것인 마냥 오해하게 마련입니다. 특히 젊은 시절에는. 근데 나이가 들면 좀 더 경험이 들면 알 수 있죠. 몸이 아프거나 나이가 적거나 많거나 관계없이 사랑의 감정, 인간이 사랑을 원한다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인데 아름답거나 추하거나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굉장히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나는 버려지고 낙인 찍히고 추하고 쇠약한 사람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정적이고 훨씬 더 위험한 욕구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들의 사랑은 어둡고 광적이고 절망적이라는 것을 그 어떤 사랑도 그들의 미래도 희망도 없는 사랑보다 더 탐욕스럽고 더 간절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굉장히 좋죠. 그들의 사랑은 어둡고 광적이고 절망적이다. 오히려 훨씬 더 열정적이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에디트한테 지금 발목이 잡혔습니다. 이미. 어쩌면 남자들만이 이런 관계에서 생겨나는 무력감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지도 모르겠다. 어쩔 수 없는 거절이라 해도 사랑을 거절하는 것 자체가 남자에게는 고문이자 죄가 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여자가 원치 않는 애정 공세를 거절하는 것은 성의 이치를 따르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진다. 여성이 노라고 하는 것은 좀 당연시되지만 남자들이 상대 여성한테 노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례하게 들릴 수 있다. 역시 1910년대의 소설입니다. 그죠? 내게는 에디트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불구인 그녀를 사랑할 힘도 없고 짜증나는 그녀의 열정을 참아줄 만큼의 연민조차 충분치 않다는 사실을 인지했던 것이다. 연민은 갖고 있지만 이건 사랑은 아니다. 이제 이 청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완전히 자신의 때 빠져버린 이 귀족계 출신의 딸.
발랑카이에 이제 주둔지 자신의 부대로 옮깁니다. 그랬더니 에디트가 이제 광적인 편지를 보내옵니다. 이게 아마 1차 도망일 겁니다. 에디트로 벗어나기 위해서 조금 먼 곳으로 옮겼는데, 당신이 나병 환자나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치듯이 나에게서 도망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여, 나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계속해서 처음부터 다시 반복해서 읽었다. 손이 떨려왔고 그토록 절절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충격과 공포로 관자놀이를 두드리는 방망이 질이 점점 더 격렬해졌다. 큰일 났습니다. 나는 절망감을 느꼈다. 그들은 나를 절대로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바로 사악한 정령, 그 다리를 못 쓰는 노인이었다. 케케스발바. 에디트의 아버지. 이 에디트의 아버지는 지금 이 청년한테, 주인공한테 완전히 매달립니다. 우리 딸을 좀 책임져 주라. 내가 죽으면 이 케케스발바도 병을 앓고 있거든요. 당신이 우리의 딸과 결혼해 준다면 직접적으로 내 모든 재산을 주겠다. 자, 나는 다시는 자유로워질 수 없을 것이다. 탐욕스러운 그들이 나를 절대로 놓아줄 리가 없었다. 이 무의미한 사랑 때문에 그녀와 나 둘 중 한 사람이 파괴되기 전까지는 나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잃지 말자.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두 번째 편지가 도착합니다. 사람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가장 큰 추진력은 바로 허영심이다. 이야기들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콘도 의사 기억하시죠? 내 말은 그 불쌍한 아이가 당신에게 사랑을 느낀다는 사실이 끔찍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랑에 대해 알게 되면 당신이 놀림감이 될까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당신이 그토록 지나치게 경악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남들, 즉 동료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이것도 우리 주인공의 마음에 이렇게 비수를 꼽는 이야기입니다. 너 사실은 이 두려움이 에디트와 결혼한다, 사랑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랑을 통해서 남들에게 놀림감이 될까 봐 두려운 거 아니야? 어쩌면 돈 때문에 그 아가씨, 불구의 아가씨한테 간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케케스팔바 아버지가 직접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매달리는 거죠. 정말 그 아이가 그토록 끔찍한가요? 당신은 이 지구상에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가질 수 있어요. 저는 늙고 병들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걸 당신과 딸아이에게 물려줄 겁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고 올바른 사람입니다. 당신이라면 그 아이를 잘 보살펴주고 그 아이에게 잘 해줄 겁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매달리게 됩니다. 내일 가능한 일찍 와주세요. 그 어느 때보다 초조한 마음으로 당신을 기다릴게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는 에디트가. 이 초조한 마음, 이 소설의 제목이죠. 지금 우리 주인공도 초조한데 에디트도 초조합니다. 이 소위의 사랑을 얻지 못할까봐 영원히라는 단어를 읽으면 나는 소름이 돋았다. 그것은 되돌릴 수도 없고 죽을 때까지 한 사람을 구속하는 말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다. 이번에도 나의 연민이 의지를 밀어낸 것이다. 내가 나 자신을 남에게 줘버렸으니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다. 골치 아파졌습니다. 만찬이 이루어지고요. 함께 만났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가볍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반쯤 열린 입술이 얼마나 키스를 갈망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얼른 몸을 숙여서 그녀의 입술에 키스를 했다. 그것은 우리의 약혼식이었다. 끌려 들어가고 있죠.
그러자 갑자기 이 소설 말미에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에디트가 어, 이 휠체어 같은 거 타고 있겠죠?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일어나서 걸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열정 때문이죠. 사랑하고 이 청년과 결혼하기 위해서 내가 걸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무리하게 지금 이 장면이 굉장히 병적이고 그로테스크한 장면입니다. 그녀가 걷고 있었다. 입술을 꽉 깨문 채 일그러진 표정으로 그녀가 걷고 있었다. 일그러진 표정. 그러면서 웃음을 담고 있겠죠? 곧 내 품에 안길 것을 기대하며 팔을 격렬하게 앞으로 뻗은 것이 화근이었다. 에디트는 균형을 잃었다. 마치 낫으로 베인 듯 무릎이 꺾이면서 에디트는 내 발 앞에 쿵 쓰러졌고 그녀가 들고 있던 목발은 큰 소리를 내며 바닥 위에 떨어졌다. 그 순간 충격에 휩싸인 나는 그녀에게 달려가 몸을 일으켜주는 대신 나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쳐버렸다. 이 장면. 도와주러 반사적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무서워서 이 청년이 공포감을 느껴서 뒷걸음질을 쳐버립니다. 사랑이 아닌 것이죠. 간절하게 애원하다가도 탐욕스럽게 갈망하는 눈동자에 대한 두려움, 격정적인 마음이 불러오는 초조함에 대한 두려움, 내가 극복할 수 없는 타인의 불행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나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의식하지도 못한 채 군도와 모자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범죄자처럼 그 집을 도망쳐 나왔다. 이 청년은 결국 도망치는 것으로 사태를 무마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또 후회를 계속 불러일으키고요. 그녀는 조금 전에도 막대기처럼 쓰러졌잖아. 그런 사람과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어? 그건 진정한 여자가 아니잖아. 그건 그저 하지만 그들은 나를 놓아주지 않을 거야. 그 노인, 꿈에 나온 사악한 정령 같은 노인. 지금 마음속의 혼란을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직접 당해보지 않았어 잘 모르겠는데 뭐 제가 나이가 든 저로서는 뭐 예쁘고 돈도 많잖아요. 이 아저씨가 돈도 모든 돈도 유산도 물려주겠다고 하는데 조금만 참으면 왜냐면 에디트가 건강하지 않습니다. 병을 앓고 있고요. 그러니까 몇 년만 버티면 헛소리 하고 있는데 아무튼 자 카페에서 동료들과 이야기하게 되고 나는 밤 10시에 약혼을 했고 3시간 만에 비겁하게 약혼 사실을 부인했다. 아까 그 만찬에서 결혼하겠다라는 약속을 해버렸지만 3시간 만에 그걸 스스로 부인하는 거죠. 아니야. 그럴 수는 없어. 그러다가 이 청년은 그럼 어쩔 줄 몰라서 자살해버릴까? 이럽니다. 자살까지 결심할 만큼 너무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이 에디트와 케케스 발바라는 노인이 뭐 노인도 아니죠. 한 50대 정도? 그러자 그런데 다행히 연대장이 제안을 해서 파견 근무 아주 멀리 가게 됩니다. 멀리. 에디트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자신이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는 사람처럼 나는 큰 당혹감을 느꼈다. 가장 당혹스러웠던 점은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었고 두 번째는 내가 일상에서 벗어나 달리는 열차 안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었다. 자살하지 않고 죽지 않고 내가 멀쩡히 살아서 기차를 타고 멀리 도망가고 있구나. 기차를 타고 가다가 전신소 잠깐 내린 곳에서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무슨 일인지 문 앞에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새까만 포도송이처럼 서로 뒤엉킨 채 흥분하며 게시문을 읽고 있었다. 뭔가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부대에 갔더니 사단장을 만나게 되고 이 사단장이 이 부하들을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끔찍한 범죄가 발생했다. 이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전 문명 사회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나는 깜짝 놀라며 무슨 범죄일까 궁금해했다. 마치 내가 그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나도 모르게 몸이 떨렸다. 어떤 사건일까요? 1914년. 우리가 사랑하는 황희 계승자이자 우리의 전하이신 프란츠 페르디난트 황태자와 황태자비께서 살해되셨다. 사라예보예죠. 보스니아. 1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되는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처가 세르비아 청년 독립을 원하는 비밀 결사대 일원 중 한 명인 이 민족주의 청년에게 총을 맞아서 두 사람이 사망하게 됩니다. 이걸로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세르비아에 선전 보고를 하고 세르비아 보고를 자처하던 러시아가 오스트리아에 또 선전 보고하고 그러자 독일이 또 러시아에 선전 보고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프랑스, 영국까지 끼어들면서 세계 대전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 소설이 굉장히 좋은 게 이 주인공 청년과 불구의 소녀 에디트와 좀 병적인 사랑 연애 소설을 읽고 있다가 우리가 세계 역사에 아주 중요한 역사의 한 장면으로 자연스럽게 이 작가가 독자를 끌어들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중요한가? 뭐 이런 것들 생각하게 됩니다. 알레고리를 생각하셔야 되죠. 청년이 지금 이 불구의 소녀에 갖는 연민의 감정이 어떤 것일까? 세계대전으로 바라보면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제가 오늘 답을 뭐 드리지는 않고요. 제 생각을 1차 세계대전은 이렇게 참호전으로 유명하죠. 영화 1917을 보시면 굉장히 잘 보실 수 있고요. 그 시대에 나왔던 레마르크의 서부전선 이상 없다. 베스트셀러죠. 그 당대 1차 세계대전을 알리는 독일 병사가 쓴 이 작가가 쓴 소설입니다. 자, 6월 29일이던 그날은 황태자가 살해된 다음 날이어서 모든 관공서들이 정신없이 돌아갔고 민간 및 군기관들의 업무 전화로 전화선이 마비되었다. 콘더, 그 의사, 에디트의 의사, 4시간 동안 전화 연결을 기다리다가 자정이 지나 의사들이 희망이 없다는 판정을 내리자 전화 신청을 취소해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한테 계속 전화를 시도했지만 전화선이 바빠서 통화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30분 후에 에디트는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인공은 이 에디트의 사망 소식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제가 아까 앞서 농담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에디트가 오래 못 살 건데 결혼했으면 뭐 글쎄요, 이건 농담이고 지금 이 청년이 갖게 되는 감정 어떨까요? 이 죄의식 에디트 자신을 사랑하는 여자를 피해서 자살까지 해버릴까 하다가 멀리 아주 멀리 떨어진 곳까지 아마 저기 러시아 변방 쪽에 있을 거 러시아와 가까운 동쪽으로 갔을 겁니다. 힘들겠죠? 그해 8월 자 전쟁이 터졌습니다.
전쟁에 동원된 수십만 명의 군인 가운데 나처럼 태어나고 심지어 전선에 나가지 못해 안달난 것처럼 보이는 군인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전쟁에 열광해서가 아니었다. 전쟁은 내게 도피처이자 구원이었다. 범죄자가 어둠 속으로 도망치듯이 나는 전쟁 속으로 도망친 것이다. 이 부분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 죽고 싶은 심정이죠? 이 광기가 벌어지는 전쟁 속으로 내 이 초조한 마음에 혼란을 숨기고서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전쟁으로 떠나버리는 이 청년. 그래, 나는 죽을 놈이야. 나쁜 놈이야. 나는 죽어도 싸.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겠죠.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국 전체가 흥분으로 들끓는 동안, 무서운 소식을 전하느라 유럽 전역에 전화선이 폭주하는 동안, 증시가 폭락하고 군대가 출동 준비를 하고 신중한 사람들은 이미 짐을 싸고 있는 동안 나는 그저 나의 비겁과 나의 죄만을 생각했다. 이 부분도 너무 좋습니다. 현대사에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실은 깨닫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신에 자신이 갖고 있는 감정, 이 속에 몰두하는 것이죠. 이게 세계사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야. 막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 별로 없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 개개인들, 전쟁 속에 참여한 군인 개개인들은 각자의 사연들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 작가가 세계사, 역사를 바라보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이 초조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개인이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저 참호 속에 숨어서 적을 겨누고 있는 그 청년은 사실은 다른 감정, 그러니까 뭐 독일군을 죽여야 된다, 아니면 프랑스군을 죽여야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나는 죽을 놈이야. 뭔가 다른 감정을 품고 있다라는 겁니다. 에디트의 죽음, 이걸 나는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야. 이런 개개인의 감정들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역사를 한편에 역사적인 사건만으로 역사를 바라보면 실패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소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좀 이야기 길었는데,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던 4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는 다시 이전의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1914년에 벌어져서 1918년, 사실은 19년에 이제 휴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4년 만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의 땅에서 살아 돌아온 후 모든 일을 새로운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느낀다고 해도 그것이 세계대전을 겪은 군인과 평화로운 세상에 사는 사람에게 똑같은 의미를 지닐 수는 없었다. 내 개인적인 죄는 이미 거대한 핏더미 속으로 섞여 들어가 일반적인 죄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 부분도 굉장히 좋죠. 에디트를 배신하고서, 그래서 에디트가 너무너무 실망하고 절망해서 자살을 시도해서 죽은 거죠. 이 개인적인 죄가 1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핏더미 속으로 들어가서 어쩌면 여기 뭐 1,000만 명 정도 죽었다고 이야기하죠. 보편적인 죄가 되었다. 이 역사 속으로 몸을 숨기는 우리 청년의 모습이, 글쎄 우리 이런 것 꽤 하죠. 네, 너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또 한 가지 사실이 내 마음의 짐을 덜어주었다. 그것은 다시 돌아온 이 세계에서 더 이상 나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었다. 이 사실을 이제 기억할 사람들이 사라졌다.
에디트도 짓고 케케스팔바도 짓고 전쟁 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4년이라는 암흑의 시간 동안 옛 화폐만큼이나 사소하고 무가치한 일이 되어버렸다. 아무도 나를 고발하거나 심판할 수 없었다. 자, 오페라 극장입니다. 장님 여자와 남자. 콘더죠. 그 의사. 이 여자는 사실은 불구인 부인, 장님인 불구인 여성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민이라는 것의 감정에 대해서 우리 주인공한테 조언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연히 오페라 극장에 갔는데 이 콘도를 보게 된 거죠. 이 사람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4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죠.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도 들키지 않기 위해 나는 급히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일막이 끝나기 전에 고개를 숙인 채 통로를 지나 밖으로 나왔다. 아주 신속하게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가 나를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나는 양심이 기억하는 한 그 어떤 죄도 잊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재빨리 빠져나왔지만 내 마음속의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 자, 1914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러면서 소설은 끝나게 되는데 이 끝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에디트를 배신해서 자신이 도망쳤던 일, 그러자 에디트가 자살해서 죽었던 일, 이건 어쩌면 지금 우리 슈테판 슈바이크가 1차 세계대전에 일어났을 때 자신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전쟁의 이 광기 속으로 많은 청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독일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반대편인 연합군인 영국, 프랑스 이쪽에서도 많은 청년들이 자원해서 뭐 그런 해밍웨이도 이런 자원에서 들어갔죠. 많은 청년들, 예술가들, 작가들 이런 사람들이 전쟁 속에 뛰어들었는데 전쟁을 하게 되면 타인의 목숨을 죽이게 되죠. 전쟁이 끝나고 보니 전쟁을 치를 동안에 참호 속에서 총을 쏠 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났더니 그것이 계속 마음에 큰 그늘을 지우게 되고 이 죄의식이 남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런 이야기를 슈테판 슈바이크가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1939년에 쓴 소설입니다. 맞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의 의미를 되새겨보자. 그래서 알레고리를 지금 이 사랑 이야기를 걸었습니다. 젊은 청년의 사랑 이야기, 실패한 청년의 사랑 이야기. 그것으로서 이 구체적인 이야기로 아주 추상적인 1차 세계대전이라는 역사로 끌어왔습니다. 대단한 실력이다. 훌륭합니다.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존경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오늘 이렇게 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가장 최고의 작가였던 슈테판 슈바이크의 소설 초조한 마음을 봤습니다. 더불어 동시대의 화가였던 구스타프 크림트의 그림도 봤고요. 작품이 굉장히 쉽습니다.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 가독성이 워낙 좋은 작가라서 술술 읽힙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아까 끝에 말씀드렸던 이 알레고리, 이걸 생각하면 작품이, 이 소설이 작은 이야기에서 확 커진다. 대단한 실력이다. 반하지 않을 수 없다. 끝내줍니다. 자, 오늘 명작 초조한 마음 읽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경진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